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살펴보겠습니다. 적법하게 전대가 된 경우에 전차인이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 시험이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출제된 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사용 편익을 이하여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똑같죠? 누구의?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즉 여기는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라는 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과 비교하셨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또 하나,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때 매수는 임대인에게 매수한 거죠. 마찬가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하나의 동의가 됩니다. 임대인한테 매수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임대인에게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내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어느 시점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대차 종료시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임대인을 상대로. 이 부분을 임차인을 하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해야만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 요건과 관련해서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틀리기 쉽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는 적법한 전대차라는 거. 자,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전대했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푼 겁니다. 임대인의 갑의 동의, 적법하게 전대를 한 경우다. 전대차 종료 시에 맞고요. 전차인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차인 을의 동의를 얻어, 누구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자, 여기서 나왔죠?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야 합니다. 즉 모든 출발점은 임대인입니다. 그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 구분할 개념이 뭐냐면 구성 부분. 지문에 부속물이면 독립된 물건입니다. 하지만 구성 부분이 되면 독립된 부분이 아닙니다. 즉 부동산의 일체가 돼서 분리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런 게 뭔 문제? 비용 상한의 문제입니다. 비용 상한의 문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이제 부속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 독립되었다, 분리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지문에 따르면 이 부속이라는 표현과 구성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왜냐하면 부속물이 임대인의 소유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부속물이 임차인의 것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당연한 거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 즉 구성 부분과 부속물은 별개의 개념이고 구성 부분일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상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건물의 사용의 객관적인 편익, 즉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객관적 편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건물의 이용 가치의 증가, 이런 개념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 즉 예컨대 카페 영업, 삼계탕 영업, 장사하는 데 있어서, 장사죠, 영업이라 표현이 있는데 장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건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영업을 준비 중인 그 임차인의 주관적인
주관적인 특수 목적만 주관적인 이익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 개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의를 주냐, 아니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부속물이냐 아니냐의 구분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깔끔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보고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지문 자체로 나올 겁니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 아니면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 이 문구를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일 때는, 예를 들어서 카페 영업, 쌍계탕 영업, 카페 영업의 인테리어가 건물 자체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실제 어떤 사례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어떤 영업의 목적으로 가져서 딱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험 준비의 용도로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것은 부속물이지만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일 때는 부속물이 아니다. 자, 기출이 30회 그렇게 기출이 됐죠.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지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부속물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 목적물의 구성부분 아니면 부속물이 아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객차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틀린 점입니다. 일단은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강행 규정이냐 아니면 임의 규정이냐 문제입니다.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는 포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임대인 소유를 하기는 약정 유효한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증축한 부분이 지금 구성 부분이에요. 구성 부분이면 원칙적으로 증축과 분리하면 가치를 증가시킨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로 비용 중에 하나인 유익비 상환 청구가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상환 청구 원칙이 가능해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을 했어요. 특약으로. 뭐라고?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 약정을 했습니다. 이 포기는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겠죠.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자, 구성 부분이 증축한 부분은 유익비 상환 청구 문제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가 가능하다. 근데 약정이 유효한 때를 가정했죠. 즉 그러한 약정을 했고 그러한 약정이 효력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용이 안 되겠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지문 자체에서 답이 이미 있는 겁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만약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30회, 27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나중에 실무에서 이제 재소전화해나 아니면 특약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당사자가 매수 청구를 포기한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즉 계약 끝나면 임차인은 특약상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강조했었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때에는, 자, 임대차가 종료된 때, 전대체가 종료된 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30회, 29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설상 이제 다툼이 많은데 판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 일시 사용이 포인트입니다.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 및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653조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일시 사용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 사용을 위한 전대차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27에도 기출될 바 있습니다. 요 문장도 앞으로 임대차 관련해서는 일시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항상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출제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 가면 떨이하고 간판도 없는데 뭔가 파는 게 없습니다. 긴급 대방출. 그런 경우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입니다. 자,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다. 자, 기출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 자, 비용 상한 청구권은 기억할 개념이 뭐라고 했죠? 구성 부분.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게 개념에는 가치 보존과 이런 개념들은 이제 숙달을 하셔야 합니다.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가치 보존은 필요비, 가치 증대는 유익비.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필요비는 그때그때 청구를 한다는 거죠. 필요비 개념 나오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이다. 보존 나오면 필요비 연결되겠죠.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종료시에 지출한 필요비 경우는 종료시 때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필요비를 지출한 시점에 그때그때마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수의 대가엔 차임과 필요비도 공제할 수 있었죠. 거절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기억나십니까? 자, 두 번째,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하지만 유익비는 언제요? 임대차 종료 시에. 요건 다 우리가 지금 비용 상한 청구에서 지금 세 번째 보는 경우입니다. 점유권에서 봤죠. 그럼 전세권에 봤었습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조건이죠. 유익비 상한 청구 언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또한 임차인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선택이죠. 지출한 금액이나 아니면 증가액을 상환한다.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죠. 증가액을 평가한 증가액이나 아니면 지출한 비용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출제된 바 없고요.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한계약 허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유치권과 연관을 하셔야 합니다. 육지권 성립 요건에 채권에 이행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상한 기간을 허용하게 되면 이행기를 미룬 거잖아요. 이행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제 그 질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때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데 하나요? 그 상한 청구할 수 있다. 뭐에 대한 얘기죠?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 얘기죠. 이제는 26회 가장 오래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나오지는 않을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은 안다는 차원에서 꼭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유익비구나.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부과한 물건이 독립한 존재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구성 부분이 된다. 독립한 존재를 갖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반대말은 부속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풀어 쓴 겁니다. 구성부분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부과한 물건이 독립한 존재를 가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과돼서 분리하는데 분리가 할 수 없거나 분리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거나 분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구성부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되고 부과한 것이 독립한 존재로 된 때는 이게 뭐냐면 부속물이 된다는 겁니다. 즉 독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쉽게 분리가 되고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거권으로. 임차인이 그것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의 철거권과 부속물 매수청권이 문제될 뿐이다. 즉 부속물일 때는 임차인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하겠죠.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 않고 나 이거 가져다 다시 쓸 거야. 그 얘기입니다. 철거권과 수거권 가져가는 거 아니면 임대인 네가 이걸 사가라는 부속물 매수청권의 문제가 될 뿐이다. 결국은 구성부일 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의 문제 그리고 독립한 존재 부속물일 때는 수거권 내 철거권 같은 철거권은 수거권 가져가는 거 내가 가져가는 뜯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니 문제될 뿐이다. 기출 27회 기본적 개념입니다. 부속된 부속이라는 표현 나왔죠.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구성 부분으로 됐어요. 포인트 그러면 뭐가 돼야죠? 비용 상한 문제겠죠. 유익비 특별한 약정이 없는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아니다.
이거는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유익비 상한의 문제다. 부속물의 문제가 아니다. 구성 부분이냐 부속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특이하죠. 언제부터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주의할 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 종료 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짧습니다. 보통 1년 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지금 포인트 알려줬습니다. 목적물을 누가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얼마나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확하게 암기해 주십시오. 비교를 했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런 조항이 없어요. 제척기간 규정에. 즉 언제 이걸 행사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라고 하죠. 필요비, 유익비의 경우에는 6개월 내 독특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27에 났고요. 자, 이런 규정들은 틀리면 안 되겠죠. 제 포인트 알려줬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좀 특수한 부분이 해지 통고라는 겁니다. 그냥 해지도 아니고 그냥 해지 통고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가 해지입니다. 해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해지라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보내고 상대방이 이 의사표시를 수령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의 그 특수성 바로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거거든요. 건물이 있거든 아니면 공작물은 수거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오늘 당장 집 비워주세요. 그래서 내일 바로 이사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사 갈 집도 구해야 하고 이삿짐 센터 연결해서 이삿짐 계약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상 둔 겁니다. 일단은 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정확했는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법은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2년, 상가건물임대차법은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1년을 본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민법 635조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따라서 당사자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당사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요 파트는 그렇게 같이 비교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오늘 기준으로 해서 7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인이 통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고를 해서 오늘 다 받았다 상대방이 아니 임차인이든 이날로부터 각 호의 기간 6개월, 1월, 5일이라는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 시점에 계약의 종료가 이 시점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사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계약 해지가 종료가 돼야만이 즉 해지로 계약 기간이 종료돼야만이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즉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넘겨줘 임대차 목적물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줘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로 구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산. 자, 동산은 5일이고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때는 6월, 임차인이 할 때는
1월.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개월수를 묻는 거.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가 통과를 했냐에 따라 개월수가 틀리기 때문에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임대인은 6월, 임차인은 1월입니다. 동사는 5일이고요. 또 좋아하는 거 뭐냐면 중요한 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즉, 이 조항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게 되면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계약이 당사자 상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사장 일반 쌍방이 그 기간 내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3년을 정했어요. 계약 기간을. 그런데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해지권을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미국으로 한 3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직업상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임대인 예.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를 임차인은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 나 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근데 원칙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가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법문에서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조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냐 동산이 다 나눠질 거고요. 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냐 아니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냐 달라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는. 즉 이렇게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효력이 없으면 636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민법이 636조가. 제가 그랬죠. 이건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정하고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법문이 있으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 조항을 알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계약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임의 해지권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계약 효력의 발생 시점을 다 정합니다. 대부분은 이 경우처럼 몇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중간에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부동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리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상 목록으로 얼마를 준다. 뭐 차임의 2배. 그런 식으로 규율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이런 해지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든요. 반대로 임대인이 어떻게 해요? 재건축, 재개발, 매매를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연관되면서 강행 규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정들이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약정이 활용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즉 달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기간에 약정이 있다는 전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주는 경우입니다. 당사자 쌍방 모두가 해지권을 가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약정이 없는 해지 통고와 기간에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구분하셔야 합니다.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 포인트는 임의 규정이라는 거. 임의 규정의 의미 강조드렸습니다. 자, 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즉 638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적법하게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해지 통고. 자, 임대차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있겠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내지는 일부에 대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전대인, 전차인, 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차 계약의 운명은 임대차 계약의 운명과 같이 가요.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는 게
통상입니다. 그런데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대?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 내에 대부분 전대차 계약을 정한. 이게 2년이면 여기도 똑같이 2년을 가요. 2년을 예상하고 전대차 계약을 하겠죠. 그러한 기대를 신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일방에 해지 통보를 해서 임대차 계약이 2년보다 단축돼서 소멸하게 된다면 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대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보호해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주냐? 임차인이 해지 통보로 종료된 경우에 그런 사실들을 전차인에게도 통보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이렇게 종료합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 배울 겁니다. 배우지만 어떻게 보호하냐?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보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해지 통보 지금 두 가지 배웠었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당연한 전제입니다. 적법하게 전대됐기 때문에 전차인을 보여주는 거고, 적법하게 전대되지 않았다.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아니네요. 누가? 임대인은 누구에게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인데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운명과 같이 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는 게 같은 운명입니다. 근데 해지된 경우는 계약 기간 이내에 끝나는 거죠.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전에 끝나는 것 사실을 전차인에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차인은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근데 1년 전에 해지 통보를 했어요. 끝나는 게 원칙인데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전차인한테 해지 통보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런 사실이 없으면 1년 지금 끝났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전차인은 아직 계약 기간 남아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도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차인이 통지를 했어요. 그럼 바로 임대인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했어요. 그럼 바로 해지 효력 생기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배웠죠. 기간의 약정이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나 기간의 약정일 때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일정 기간 6월, 1월, 5일 있죠. 그 기간이 경과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차인이 그 전화의 통지를 받은 때는 635조 2항의 규정을 준한다. 즉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을 때는 6월, 임차인일 때는 1월, 그 다음에 동사는 5일. 그리고 당연히 전차인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 즉 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임의 규정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지금 전차인이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해지 통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되게 일정한 기간이 지날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전차인한테 유리한 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서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아니라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이 기분을 연체했어요. 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있습니다. 과연 그 경우에도 전차의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냐를 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권이 있죠.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 기출 문제입니다. 임차인 임대차 계약. 이제 전대 배울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전차인 전대차 계약이 있어요.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전대체 계약은 체결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해요. 우리가 먼저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에 체결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각자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 전대차 계약은 누구랑 했죠?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즉 각각의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해야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개월치 2개월 상당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건 해지 통고가 아니죠. 그럼 바로 원칙에 돌아가서 바로 해지 의사표시를 임차인이 수령한 시점에 계약 기간이 종료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돌려줘야죠. 목적물을 받아받는 것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물을 누가 갖고 있죠? 전차인이 갖고 있죠. 그럼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실질적인 점유자인 전차인 상대로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상대로 해서. 그럴 때 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이 전대차 계약은 비록 기간이 남아있겠죠.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차임 연체를 위해서. 2년인데 1년의 시점에 차임 연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대차 계약도 통상적 같이 가거든요. 그럼 전대차 계약의 운명은 임대차 계약과 같이 간다고 했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같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차의 상태로 목적물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전차인이 방어 방법으로서 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고나 기간의 약정이 있는 해지 통고에 따르면 그 사유를 나한테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즉 차임을 연체를 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지 통고와 기간의 약정이 있는 해지 통고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640조의 터자바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640조에 2기의 차임액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정 해지가 아니죠.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건 법정 해지권입니다. 아까 기간의 약정이나 해지 통고는 당사자가 이런 경우에 한다. 그는 임의적으로 약정 해지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이 정한 몇 조에 640조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해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즉 해지 의사표시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했고 임차인이 그거를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해지로서 전차인에 대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도 종료됐고 따라서 너는 나한테 물건을 돌려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 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조항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2회, 26회에 집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차 계약이죠. 누구랑 누구 사이?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입니다. 전대인은 누구냐? 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거고 제3자가 전차인인 겁니다. 임차권을 기차로 한 것이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차인의 전차권은 제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이 표현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운명을 같이 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전대인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 자,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대인의 임차권이라는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한다. 즉 같은 운명이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